WCW의 상승세는 대학가에서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비숍은 1년에 한 번씩 애틀랜타에 위치한 에머리 대학교에서 TBS를 대표하여 강연에 나서곤 했다. 그때마다 학생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건넸는데 그것은 최근 일주일에 WCW를 시청했는지 그 유무를 묻는 것이었다. 학생들 대부분은 언제나 그 물음에 손을 들었고 비숍은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청중의 의견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WCW가 성장을 거듭해온 데에는 링에서 땀을 흘린 스타들의 노력 외에도 수많은 언성 히어로들의 노고가 뒷받침되었다. 그중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스터 어썸으로 불린 제인 브레슬로프의 공로를 빼놓고서는 WCW의 성장을 논할 수 없다. 1996년에 접어들면서 WCW의 하우스쇼 관중수는 급격한 증가세를 맞이한다. 2월의 하우스쇼 입장 수치만 놓고 보면 평균 3,830명의 관중을 동원하는데 이는 터너 시대의 WCW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의 관중 동원 기록이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관중 증가 움직임은 1994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변화를 일으킨 주역은 업계의 마케팅 천재로 알려진 제인 브레슬로프였다. 그가 WCW에 합류하여 단체의 라이브 이벤트 운영을 담당하면서부터 효율적인 하우스 쇼 운영과 수익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브레슬로프는 WCW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WWF의 성장에도 기여한 바 있었다. 특히 80년대에 접어들어 프로레슬링 이벤트가 대중적으로 활성화되고 라이브 이벤트가 프로모션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는 데 지대한 공로를 세웠다. 브레슬로프는 프로레슬링 업계로 진입하기 전 이벤트 분야에서 뛰어난 두각을 선보인 전문가였다. 1970년대 후반 시카고에서 락클롤 콘서트 프로모터를 담당한 후 1981년 덴버로 이주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재의 티켓마스터의 앞선 플랫폼인 셀렉트어 시트의 임원을 역임하며 티켓 판매의 변화를 몰고 왔다. 첫 번째 레슬매니아가 개최되었던 1985년 타이탄 스포츠의 원년 멤버 중 한 명이자 WWF의 이벤트 운영 담당 수석 부사장 에드 코엔과의 인연으로 레슬링 업계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당시 레슬매니아 1을 앞두고 덴버 지역의 유선 텔레비전 계약에 어려움을 겪던 코엔은 브레슬로프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관한 도움을 얻고자 했다. 난항을 예상한 코엔의 고심과는 달리 통화가 종료된 지 5분도 안 되어 브레슬로프는 이 문제를 깔끔히 해결해냈고 이로써 빈스가 덴버 시장에 활로를 뚫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이 일을 기점으로 브레슬로프와 WWF의 동행이 시작된다. 그는 오클라호마 일대를 움켜쥐고 있던 UWF의 비라츠에 대항하여 새로운 티켓 판매처를 발굴하는 등 매사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 추진으로 능력을 증명했다. 참고로 브레슬로프는 북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벤트 예약과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는 초대형 이벤트인 레슬매니아 3의 홍보 확대에 중요한 부분으로 이어졌고 코엔과 더불어 자타공인 80년대의 라이브 이벤트 확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WCW의 총괄 제작 책임자로 선임된 비숍은 1993년 11월 프로그램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저명한 프로레슬링 아나운서 민진 오클런드를 영입한다. 그는 WWF가 대대적인 인기를 누리던 당시 단체를 대표하는 인터뷰어로 활약했으며 업계와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아나운서였다. 오클런드는 WCW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브레슬로프를 필수 영입 인재로 비숍에게 추천했다. 이에 1993년 말 WCW는 브레슬로프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계약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이 천재를 단체로 불러오게 된다. 당시 WCW의 하우스쇼 운영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브레슬로프가 고용되기 직전 8개월 평균 하우스쇼 입장 관객 수는 고작 615명에 불과했다. 그들은 소규모 관중을 유치하면서 이벤트 개최에 따른 비용을 소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브레슬로프가 단체에 합류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관객 수는 평균 2040명으로 급증했고 즉각적으로 300% 이상의 증가세가 나타났다. WCW에서 물을 시작할 당시 브레슬로프는 비숍에게 현 상황을 직시한 보고를 전달했다. 그는 현재의 WCW가 무분별한 라이브 이벤트 개최로 인해 수많은 자금을 낭비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실제 티켓 판매 수입보다 쇼 운영에 들어가는 지출이 훨씬 높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1차적으로 브레슬로프는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라이브 이벤트를 개최하고 투어 일정을 실용적으로 개편하는 전략을 앞세워 누수 중이던 자금 출혈을 재빠르게 차단시켰다. 당시 WCW는 전통적으로 거점 외의 지역에서 이벤트를 개최할 시 그에 따른 홍보를 진행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브레슬로프는 하우스쇼 베뉴 부킹 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포함한 향후 이벤트 일정을 사전에 발표하는 체제로 변화를 가하는 일종의 혁신을 불러왔다. 콘서트 프로모션 전략을 차용한 그의 이 같은 방식은 티켓 판매를 개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 아울러 그의 제안으로 프로모션의 대표 스타들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인회를 진행했고 팬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으며 각 지역 대학교 캠퍼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외에도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등으로 전국을 누볐다. WCW의 이벤트에 변화를 불어넣은 브레슬로프의 성공 방정식은 기존의 통념에 대항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었다. 당시 이벤트 관중 수는 처참한 수준이었고 프로그램 촬영을 위한 백그라운드 조성 차원에서 수많은 무료 관중들이 동원된 것이 비일비재했다. 대체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티켓값을 조금 더 내려서라도 관중 입장을 유도할 법하지만 브레슬로프는 오히려 비숍에게 라이브 이벤트의 티켓 프라이스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단돈 $10 또는 $12만으로도 경기장의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이벤트를 관전할 수 있는 환경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낮은 가격 책정은 이벤트와 브랜드의 가치를 모두 떨어뜨린다고 판단했다. 가령 한 관중이 인사이드 좌석에서 이벤트를 관전하며 만족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에게 그 가치는 $12로 기억될 것이 분명했다. 브레슬로프는 과거 콘서트의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동안 티켓 가격이 미치는 경험적 요인을 터득할 수 있었다. 그는 저렴한 티켓 가격이 오히려 관객의 전반적인 경험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에 따라 비숍에게 티켓 가격을 3배가량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와 같은 새로운 철학이 적용되면서 WCW의 라이브 이벤트 수익은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TNT 채널에서 나이트로를 런칭할 무렵 비숍의 대내 영향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숍은 갖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면 언제나 브레슬로프와 관련 의견을 교류했고 그의 견해에 귀를 기울였다. 비숍 외에도 마초맨과 DDP 등의 스타들이 그에게 연락을 취해 많은 상담을 나누기도 했다. 브레슬로프는 부와 명예를 지녔음에도 언제나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는 소탈함을 유지했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 그가 이룩한 성공은 오롯이 그의 능력에서 비롯되었고 경력 내내 사람들로부터 어썸이라는 찬사를 끊임없이 받은 인물이었다. 참고로 이러한 세간의 평가를 반영하여 자신의 회사 이름을 어썸 프로모션스로 장명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브레슬로프는 지난 2003년 57세에 이른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달리했다. 그는 매우 열렬한 레슬링 팬이었지만 레슬러들 주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전문가였다. 또한 링 위에 오르거나 방송에 등장하는 등으로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그의 길만을 걸었다. 비록 팬들에게는 그림자와도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항상 빛나는 존재였다. (80년) 중후반 WWF의 인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브레슬로프의 기여로 WWF의 라이브 이벤트는 활성화되었고 이벤트로 벌어들이는 수익 또한 향상되었다. 더욱이 이벤트 현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수익도 덩달아 높아졌다. 이렇게 WWF가 사업적으로 급속한 확장을 이루던 시기, 빈스는 현명하게도 최저 수당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구축하여 소속 선수들의 인건비를 관리했다. 대신 이 계약 하에서 다양한 옵션과 무제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독려하고 자극했다. 선수들은 경기 출전을 통한 기본 수당 외에도 회사의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액션 피규어와 티셔츠, 그리고 비디오 게임 판매에 따른 적지 않은 규모의 추가적인 보수를 손에 넣었다. 예를 들어 1987년 WWF에 데뷔한 얼티메이트 워리어의 경우 하우스쇼 출전 수당으로 이벤트당 $150를,
테이핑 시마다 $50의 최저 임금을 보장받았다. 거기에 라이센싱과 상품 판매, 비디오 테이프 출시 등 각종 인센티브가 더해졌다. WWF가 전국 각지에서 연간 300일 이상의 이벤트를 진행했기에 레슬러들의 출전 기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WWF가 이렇게 엄청난 수의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년간 축적해온 노하우와 인프라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하우스쇼를 연다거나 북미와 해외에서 동시에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진 덕분이었다. 훗날 비숍은 WCW가 지니지 못한 WWF만의 강점으로 수많은 연간 이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능력과 해외 이벤트 진행 관련 인프라를 뽑은 바 있다. WCW의 정권을 잡은 에릭 비숍은 WWF의 임금 체계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유지되어 온 그들의 계약 체계하에서 소속 선수들의 관리를 물려받았다. 대부분의 WCW 선수들은 터너가 소유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그 외 다른 프랜차이즈에 적용된 임금 구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계약은 샐러리, 즉 연봉 체계에 의한 노사 간의 계약으로 소속 선수들은 연간 수령액으로 임금을 보장받았다. WCW의 계약은 브레이브스 등과 마찬가지로 터너 스포츠가 담당했는데 각 소속 선수들은 독립적인 계약자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고정급여를 수령하는 봉급 근로자로서 고용관계를 유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을 반영한 관련 보상이 보너스 형식으로 제공되었지만 선수들이 벌어들이는 대부분의 수익은 고정급여가 큰 몫을 차지했다. 참고로 1996년 부커티의 연봉은 $15만 그가 수령한 라이센싱 및 상품 판매 수익은 단 $2,668에 불과했다. 이 부분은 WWF의 인센티브 체계에 비해 상당히 적은 규모의 비율이었다. 회사의 한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러한 구조로 정착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숨겨져 있었다. 하나는 터너 스포츠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동일하게 실제 스포츠 선수들의 계약 방식을 기조로 WCW 계약에 적용한 점이다. 다른 하나는 프로 레슬링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스크 행정의 결과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샐러리 지급 방식은 선수들 사이에서 큰 환영을 받지 못했다. 제리 제럿은 이에 대해 인센티브가 없는 샐러리 체제는 상당 부분에서 레슬러들의 심혈을 저하시킨다고 언급했다. 레슬러들은 인센티브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하고 그것으로부터 기대와 힘을 얻는다고 덧붙였다. 분명한 점은 샐러리 체제가 레슬러들에게 안정을 안겨줄 수는 있지만 만약 그들에게 인센티브가 없다면 얼마나 많은 워커들이 매번 고통과 부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력을 다해 링워크를 펼치겠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높은 샐러리를 받는 워커들에게 WCW는 이상적인 환경이지만 낮은 티어의 워커들은 고정급여에 의한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환경이었다.